문쇼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여러분, 작년에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92조 9천억 달러에 달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거래소에 실제로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중앙화 거래소 CEX와 탈중앙화 거래소 DX를 나란히 놓고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의 거래 스타일에 어떤 거래소가 맞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것이에요. 각 거래소의 실제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거래소가 여러분의 거래에 더 적합할까요? 작년에 중앙화 거래소는 86조 2천억 달러의 무기한 계약 거래량을 처리했고 탈중앙화 거래소는 6조 7천억 달러를 처리했어요. 이는 전년 대비 346% 증가한 수치예요. 그리고 이 숫자들 이면에는 여러분이 포지션을 열 때마다 거래소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 따라요. 이 결정은 비용을 가중시키거나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죠. 언제 어떤 거래소를 써야 할지 아는 트레이더들은 포지션을 연 후가 아니라 열기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해요. 그렇다면 중앙화 거래소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중앙화 거래소는 여러분의 자산을 보관해요. 플랫폼이 여러분의 주문을 체결하고 증거금을 관리하며 청산 가격을 설정해요. 이 모든 것이 거래소의 서버에서 이루어져요. 거래소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죠. 주문을 넣는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래소 자체 서버의 체결 엔진이 오더북에서 여러분의 가격에 맞는 거래 상대를 찾아요. 상대를 찾으면 거래는 블록체인이 아닌 개인 서버에서 수밀리초 만에 체결돼요. 증거금이 할당되고 레버리지가 적용되며 청산 가격이 설정되죠. 그런데 실제로 청산을 유발하는 가격은 무엇이며 왜 차트의 가격과 항상 같지는 않을까요? 그게 바로 표시 가격, 마크 프라이스 이에요. 바이비트, 바이낸스, OKX,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의 현물 가격을 종합한 가중 평균 값이죠. 마지막 체결가보다 더 안정적이고 청산 엔진이 읽는 유일한 숫자이기도 해요. 덕분에 실제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순간적인 가격 변동, 휩소 때문에 포지션이 청산되는 일을 막아줘요. 하지만 무엇이 청산을 유발하는지 아는 것은 비용 계산의 일부에 불과해요. 다음 요소는 스프레드, 즉 가장 유리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예요. 비트코인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페어에서는 이 스프레드가 좁아요. 유동성이 적은 페어에서는 거래 수수료 자체보다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진입할 때 그리고 나올 때 매 거래마다 이 비용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누가 왜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걸까요? 메이커는 오더북에 지정가 주문을 올려 유동성을 더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적게 내요. 테이커는 기존 주문을 체결시켜 유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를 내요. 시장을 만들기보다는 소모하는 쪽이니까요. 이제 중앙화 거래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겠지요? 만약 여러분이 보유한 USDT를 사용해 다닐 계정으로 수수료 없이 무기한 계약을 거래하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러분의 증거금은 지갑에 그대로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모든 것을 통제해요. 포지션 개시, 펀딩, 청산, 그리고 종료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온체인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거래에 서명하면 프로토콜이 온체인에서 일을 처리하고 거래는 개인 서버가 아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실행돼요.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소의 무기한 계약에서는 어떤 가격이 청산을 유발하며 이는 중앙화 거래소와 어떻게 다를까요?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표시 가격이 거래소 자체 서버에서 계산되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체인링크, 파이스 같은 외부 오라클이나 자체 피드가 기준 가격을 온체인으로 가져와요. 이 오라클은 밀리초 단위가 아니라 블록 단위로 업데이트돼요. 따라서 변동성이 극심하고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 이 시간적 격차는 매우 중요해져요. 그렇다면 가스비는 어떨까요? 프로토콜에 따라 달라요.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모든 상호작용에 가스비가 발생하고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변동해요. 하이퍼리퀴드와 같은 플랫폼은 자체 레이어 1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가스비가 연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가격 영향, 프라이스 임팩트는 수수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문량이 시장을 움직일 만큼 클 때 가격 자체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특정 가격대의 가용 유동성을 여러분의 주문이 모두 소진하면 나머지 주문은 더 불리한 가격에 체결돼요. 마치 슈퍼마켓 진열대의 상품을 전부 사들여서 나머지는 창고에서 가져오느라 더 비싼 값을 치르는 것과 같아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의 구조를 아시겠죠? 암호화폐를 처음 시작하신다면 저희 파트너인 BTCC에서 신용카드나 애플페이로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원유, 금, 원자재 등을 거래할 수 있어요.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이제 두 거래소의 무기한 계약 거래 모델과 작동 방식, 포지션별 변수를 알게 되셨어요. 하지만 각각의 작동 방식을 아는 것은 전체 그림의 절반에 불과해요. 사일런스.
절반일 뿐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각 거래소의 실제 비용은 얼마이며 포지션 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이에요. 바로 그 점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무기한 계약 포지션의 실제 비용은 4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돼요. 바로 수수료, 스프레드, 가격 영향, 그리고 가스비예요. 수수료는 거래소가 거래 실행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스프레드는 최우선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로 진입할 때와 나올 때 모두 발생해요. 가격 영향은 여러분의 주문량이 시장을 움직일 만큼 클 때 가격 자체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가스비는 온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데 드는 네트워크 비용이에요. 프로토콜에 따라서 연기거나 변동적일 수 있어요. 가격 영향, 즉 슬리피지는 주문 규모 때문에 가격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현상이에요. 이 중에서 수수료와 가격 영향은 거래를 하기 전에 예측이 가능해요. 스프레드와 가스비는 시장 상황과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해요. 이 2가지는 거래가 체결되는 순간에만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부터 숫자를 따져봐요. 5만 달러 규모의 무기한 계약 테이커 주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CEX는 계약 금액의 0.09%인 27.5달러를 부과해요. DX는 0.045%인 22.5달러를 부과하죠. 5만 달러 규모에서는 수수료 차이가 5달러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비용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바로 가격 영향, 프라이스 임팩트이에요. 수수료와 달리 가격 영향은 주문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아요. 주문이 가용 유동성을 소진할수록 점점 더 커져요. CX에서는 오더북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대규모 주문도 여러분이 본 가격에 가깝게 체결돼요. 반면 유동성 풀이 얕은 덱스에서는 주문의 일부가 가용 유동성을 소진하고 나머지는 더 불리한 가격에 체결돼요. 주문 규모가 클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져요. 특정 규모 이상에선 오더북 깊이가 표면적 수수료보다 더 중요해요. 이제 각 거래소의 실제 비용이 얼마고 변수와 그 변화는 어떤지 또 가격 영향이 어떻게 실질적 차이를 만드는지 알게 되셨어요. 결정 전에 양쪽의 구조적 위험을 알아야 해요. 두 유형의 거래소는 모두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CEX 측에는 알아둬야 할 3가지 구조적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산 보관 커스터디 문제예요. CEX의 증거금을 예치하게 되면 그 자본은 여러분이 아닌 플랫폼이 보유하게 돼요. 더블록에 따르면 중앙화 거래소들은 단일 사건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초래한 해킹 사고를 겪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일부는 손실을 보전해 주었어요. 하지만 모든 거래소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과부하 시 거래 실행 문제예요. 변동성이 극심한 순간에는 트래픽이 급증하여 가장 신속하게 포지션을 관리해야 할 바로 그때 CEX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만약 플랫폼이 느려지거나 멈추면 포지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요. 세 번째는 ADL 자동자산 청산과 규제 관련 접근성이에요. ADL이란 거래소가 반대편의 파산 포지션을 메우기 위해 여러분의 수익 중인 포지션을 강제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어느 지역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규제 체계에 의해 예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덱스 쪽은 어떨까요? DX 측에서는 모든 포지션에 3가지 구조적 위험이 따라요.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이에요. 더블록에 따르면 2025년 7월 GMX는 아비트럼에서 발생한 스마트 컨트랙트 공격으로 4,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어요. 이는 2025년 10대 암호화폐 해킹 사건 중 하나였어요. 두 번째는 오라클 위험이에요. 가격 피드가 밀리초가 아닌 블록 단위로 업데이트될 때 빠른 가격 움직임은 실제 가격과 오라클이 보고하는 가격 사이에 격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격차는 압박 상황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결정해요. 세 번째는 선행 매매, 프런트러닝이에요. 공개된 mempool을 가진 덱스에서는 봇이 여러분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미리 보고 먼저 매수한 뒤 가격을 올려놓고 더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은 예상보다 더 불리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돼요. 양쪽의 구조적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사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열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여기까지예요. 규모, 비용, 그리고 자산 보관이에요. 거래소를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할 3가지가 바로 이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자신의 거래에 맞는 거래소를 찾을 수 있어요. 만약 파생상품 포지션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정확한 비용과 어떤 상품이 어떤 거래에 적합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무기한 계약이나 선물을 거래하지 마세요. 영상을 확인하세요. 화면에 카드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에 사용할 수 있는 5개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를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거래소가 자신의 거래에 맞는지 미리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지금 바로 구독하는 것도 이 영상도 꼭 보셔야 해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바로 이 영상이 이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그러니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손가락으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 바로 클릭해 주세요. 그럼 잠시 후 저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